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 만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본의 방류 과정을 꼼꼼하게 감시하고 어민과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신림동 살인사건 피의자 30살 최윤종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잼버리 준비부터 운영까지 총정리하고 기록하는 백서 발간 업무를 전북도청 지하에 입점한 문구점이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수장인 프리고진의 사망 하루 만에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프리고진이 암살당했을 거란 전망이 높은 가운데 미국은 미사일 격추보다는 기내에 설치된 폭탄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대구 32도로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주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반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결국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어제 오후 1시쯤 사전 작업을 거쳐 수조에 보관하고 있던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4월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으로 앞으로 17일 동안 하루 460톤씩 모두 7,800톤을 바다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51년까지 방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첫날 실시간 데이터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206베크렐로 식수 기준치인 리터당 10,000베크렐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첫날 도쿄전력으로부터 받은 6가지 실시간 데이터를 홈페이지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인 희석 후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는 24일 오후 6시 현재 리터당 206베크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식수 수질 가이드상의 기준치인 리터당 10,000베크렐보다 한참 낮습니다. 리터당 206베크렐이란 수치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내에 마련된 현장 사무소의 IAEA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현장 분석을 벌인 결과를 표시한 것이라고 IAEA는 밝혔습니다. IAEA는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 측 운영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사성 핵종인 삼중수소는 오염수에서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 뒤에도 물에 남아있는 핵종으로 방류 시 바닷물에 녹아들게 됩니다. 희석 후 오염수 내 삼중수소 농도와 함께 처리 오염수의 방사선 양, 처리 오염수의 유량, 오염수 희석에 쓰일 바닷물의 방사선 양, 희석용 해수의 시간당 유입량, 수직축으로 분석한 희석수의 방사선 양 등도 처음 공개됐습니다. IAEA는 6가지 항목 모두에 정상 범위를 나타내는 초록불을 표시해놨습니다.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색불, 비정상적인 수치가 탐지되면 빨간불로 표시됩니다. 오염수와 해수, 희석수의 유량이 정상 범위고 단계별로 측정한 오염수 방사선 양도 기준치를 밑돈다는 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일본의 첫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정부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앞으로 방류 과정을 꼼꼼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앞으로 중요한 건 일본이 국제사회와 약속한 대로 과학적 기준에 따라 방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정보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IAEA 일본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구축했다며
현지에 있는 IAEA 사무소에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지켜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민과 수산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과 관련해선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 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예비비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류 저지 촛불 집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괴담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특별 안전 조치 법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의의 전당을 괴담의 전당으로 만드는 민주당의 한심한 행태는 광우병 괴담의 대자비입니다. 어민과 민생을 파탄내는 반국가적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 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으로 진입하려 한 진보단체 대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오후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대사관 건물 안으로 뛰어든 대학생 16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일본 대사관 측에 항의할 목적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모두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학생들을 건조물 침입과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와 야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오염수 방류에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조사는 무시한 채 오히려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안전을 대변하는 영상을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통해 민심을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자 중국은 즉각 규탄 담화를 냈습니다.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도 뒀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끝내 바다로 배출되자 중국은 일본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2011년부터 이어진 후쿠시마 주변 10개 현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일본 전역으로 확대된 겁니다. 지난달 중국이 일본 수산물에 대한 100% 방사능 검사에 돌입하면서 수입량은 이미 반토막난 상태. 홍콩과 마카오도 예고한 대로 일본 수산물 수입 중단 지역을 기존 4곳에서 10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일본 농수산품 수출 가운데 중국 본토의 비중은 20.8%, 홍콩은 15.6%로 각각 1, 2위를 차지합니다. We have a plan to prohibit those food from the Japanese prefectures, which we believe to have some risk. 일본의 방류 강행 직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규탄 담화도 나왔습니다. 주중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을 때처럼 매우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란 비난이 담겼습니다. 人为向海洋排放核事故污染水没有先例，也没有公认的处置标准。 TV와 인터넷으로 후쿠시마 원전 주변 화면이 생중계될 만큼 중국인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240일 뒤면 중국 해안에 닿을 거란 분석에 오염수 방류는 온종일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14개 성시에 걸쳐 있는 중국의 연해지방, 6억 명 넘는 인구와 전체 GDP의 60%가 몰린 도회지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배출에 맞서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라는 초강수를 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합의도 결국 불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로 요청 시한이 끝난 만큼 국회 보고서 채택 없이 오늘 바로 이동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습니다.
부적격 의견이 담긴 자체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대통령은 국회 청문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부적격자 이동관 씨에 대한 임명을 당장 처리하길 바라겠습니다. 이 후보자가 방송정책을 총괄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여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자 대통령실을 향해 직접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언론장악 의혹 등을 거듭 부각하며 여론전도 펼쳤는데 여당은 반박했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소명됐고 낙마할 정도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언론 장악에 나선 건 오히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라며 이동관 후보자는 편향된 방송 환경을 바로잡을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언론도 이제 정상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 대법원장과 달리 장관급 인사인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동의가 없어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난 뒤부터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방통위 수장 자리를 맡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대통령실은 미룰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재송부 요청 시한이 끝나면 절차대로 진행할 거라며 너무 늦출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 만큼 오늘 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야당 역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는 기정사실로 보고 방송 3법 추진과 소관 상임위의 현안 질의 등 후속 카드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민주당의 공세를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반발로 규정하고 밀리지 않겠다는 태세라 방송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늘 조기 종료하는 안건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가 여야가 이견을 보여 합의하지 않은 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데 항의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 영장을 청구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비회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처리해야 할 쟁점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8월 31일까지 회기를 지속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뒤 조사일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연이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측에 대해 이른바 사법 방해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박찬대 최고위원과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에게 소환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검찰이 오는 30일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출석을 요구하자 당장 출석하겠다고 맞섰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에 검찰이 예정대로 다음 주에 조사하겠다고 하자 이 대표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양측 신경전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대북 사업비와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 방북 비용 등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건에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핵심 당사자인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공소 사실이 맞지 않는 게 많다며 검찰이 터무니없는 소설을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 시한 연장도 받아낸 만큼 의혹 규명에 자신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또 핵심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변호사 선임 문제 등으로 지연된 것을 이른바 사법방해로 보고 막판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며 기존 진술을 뒤집은 사실이 알려졌는데 이후 이 전 부지사 최측근인 이모 씨와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나 이 전 부지사 부인에게 전화해 재본복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박 최고위원과 천준호 비서실장 등에 대한 참고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사법방해 수사로 압박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다만 증인 출석 명단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회의 자체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을 묻기 위해 김관영 전북지사와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 공동조직위원장인 민주당 김윤덕 의원 등이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잼버리 개영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점검하겠다며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파헤치는 YTN의 연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 잼버리 준비부터 운영까지 그 내용을 총정리하고 잘잘못을 기록할 백서 발간 업무를 어디에서 맡고 있을까요? 취재 결과 전라북도청에 입점한 문구점이 사실상 총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광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불편한 상황은 이제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불편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건가 그런 고민을. 80년대 수준 화장실에 진흙탕 야영장과 벌레떼 창궐까지 우려했던 일이 여지없이 벌어진 새만금 잼버리. YTN은 이처럼 대회 기간 드러난 문제점과 부실했던 준비 과정 등 모든 상황을 담을 백서 제작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등록된 주소는 다름 아닌 전북도청. 청사 지하에 입점한 문구점이 백서 기획부터 구성, 촬영까지 발간 업무 전반을 맡은 겁니다. 이 계약은 대회 개막을 불과 한 달 남짓 앞두고 부랴부랴 이루어졌습니다. 급해가지고 저들한테 연락이 온 건 사실이고요. 작가랑 모여가지고 그 기획 구성이랑 다 해놨고요. 일자별로 사진은 다 찍어놓고. 업체 측은 문구점을 운영하는 건 맞지만 다른 경험도 많다고 자신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땐 도청에서 마스크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구해준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기기 판매업도 있고 다 있어요.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조직위 담당자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입찰을 진행할 경우 검증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관련 경험이 있고 입소문이 난 해당 업체를 선택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잼버리 유치 백서 제작에도 문구점 측이 참여했다는 겁니다. 저는 처음 이런 일을 맡은 상황이었고 저는 급한데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일단 신청하고 본다 이거예요. 하지만 대규모 국제 행사에 백서 제작마저 얼렁뚱땅 맡겼다는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엔 전문업체 등을 상대로 복수 입찰을 거쳐 백서 발간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제대로 된 자기 반성과 비판을 백서에 담을지도 의문입니다. 잼버리 조직위에 파견된 공무원 가운데 74%가 전북도청이나 산하 지자체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비정상적인 짬짬이 구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잼버리는 무엇이 부족했는지, 누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는지 징비록 쓰듯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백서에 담아야지. 매출 대부분을 공무원에 의존하는 전북도청 입점 문구점의 잼버리 백서 제작. 향후 국제행사 유치의 반면교사가 돼야 할 새만금 잼버리가 자화자찬 제19 감싸기식의 공식 기록물로 마무리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서울 신림동 살인사건 피의자 30살 최윤종이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게 맞다고 자백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최윤종을 상대로 막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최윤종은 범행 당일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7시 최윤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경찰이 심야 시간 산책로에서 여성을 습격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성폭행 미수 혐의로 47살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3일 새벽 0시쯤 전주시 삼천 천변 산책로에서 30대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정신이 아니었고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 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술접대를 받은 건 자체는 맞지만 100만 원에 단 6만 원이 모자라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보도에 윤웅성 기자입니다.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을 빚었던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주점에서 로비 명목으로 전현직 특수부검사 4명에게 수백만 원대 술접대를 했다고 뒤늦게 옥중서신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술접대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전현직 검사 4명과 김 전 회장 등 5명이 술자리에서 536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와 남호 검사만 향응 114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심 법원은 동석한 사람이 2명 더 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따라 1인당 접대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 제공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이에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지만 2심 결과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이 김 전 회장에게 받은 향응의 대가가 100만 원을 넘는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통신 기록 등을 살펴봤을 때 당시 유흥주점에는 다른 방을 오가며 동석한 참석자가 모두 7명이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1인당 접대비를 계산하면 처벌 기준인 100만 원에 단 6만 원 모자란 94만 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당시 접대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는 무죄 선고 뒤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무죄 나오셨는데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검찰은 2심 판단을 토대로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1인당 접대비가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전현직 검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법부의 기계적 판단이 국민 법감정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40년 넘게 장애인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위기관인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사업 실패에 따른 빚을 떠넘겨버렸기 때문인데요. 이 시설에 들어오던 지자체 보조금마저 빚 갚는 데 쓰이면서 애꿎은 장애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광진구의 유일한 장애인 복지시설 정립회관. 날마다 700여 명이 이용하던 시설은 횡하고 강의실 불도 꺼져 있습니다. 노래 교실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잃어버렸던 영어 회화 같은 것도 할 때 참 많이 즐거웠거든요. 한 해 생활에 거의 전 부분을 차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장애인 맞춤형 체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시설이 개점 휴업에 들어간 건 상위 기관인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빚을 넘겨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협회는 지난 2020년 산하시설 가운데 한 곳인 정립전자가 마스크 제조 사업에 나설 때 46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실패 끝에 정립전자가 폐업하면서 협회는 빚을 갚기 위해 산하시설 6곳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립회관도 이렇게 8억 원 넘는 빚을 떠안았고 그 뒤로 운영 예산은 모두 부채 상환에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보조금 2억 1천만 원까지 고스란히 압류되는 상황입니다. 관리 운영비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이제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그 보조금이 압류 추심이 돼서 빠져나갔을 때 진짜 앞이 깜깜했고 급기야 직원들은 급여도 못 받게 됐습니다. 지금 7월부터 8월까지 해서 2달째 지금 임금 체불이 진행되고 있고 수영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수영으로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하지만 한국소아마비협회 측은 당장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협회 관계자는 비영리법인 특성상 악화한 재정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지난해 12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복지 서비스를 이어갈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도 급한 대로 압류를 피해 보조금을 줄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채권 추심을 피할 방안은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남은 빚이 사라질 때까지 협회와 산하단체 사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이용자들만 소소한 일상을 보낼 곳을 잃은 채 떠돌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원종 교육부 한국고전번역원 원장이 8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자 가운데 가장 많은 57억 6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의 서울 잠원동과 행당동, 구이동 아파트가 41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예금도 13억 4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6일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은 서울 개포동 아파트와 예금 14억 원을 합쳐 42억 7천만 원을 신고해 두 번째로 재산이 많았습니다. 한재혁 주 광저우 총영사는 서울 대치동 아파트 등 32억 6천만 원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을 전자관보에 올렸습니다. 치열한 순위 싸움을 펼치는 프로야구에 찬물을 끼얹는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치명적인 실책 행진인데요. 최근 경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실책이 잇따르면서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1사 만루, 키움 송성문의 내야 땅볼 상황. 병살로 순조롭게 이닝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두산 이루수 강승호가 엉뚱한 곳으로 공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보슨도 홈으로 치명적인 실책. 키움의 실책도 못지않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우익수 임병욱이 던진 공은 3루를 지나쳐 그대로 더그아웃으로 사라졌습니다. 규칙에 따라 안전진루권을 얻은 김재환은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너무 높게 던지다 보니까 지금 더가웃으로 공이 들어갔거든요. 하나 유격수 하주석은 9회 투아웃에서 내야 땅볼을 놓쳐버렸고 팀은 역전패했습니다. 아예 못 잡았어요. 지금 글러브에 지금 손바닥 쪽에 맞으면서 튀었거든요. 숨막히는 무더위 속에 장기 레이스를 펼치면서 선수들의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진 점이 실책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게임 전에 연습을 조금 더 줄이고 체력적으로 좀 세이브를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그아웃과 관중석을 웃고 올리는 실책 행진. 시즌 막판 치열한 순위 싸움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을지 훈련 기간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현직 경찰 간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어제 오후 3시 40분쯤 하안동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차가 비틀거리며 운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가 서울 금천경찰서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50대 A 경위인 것을 확인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거부해 입건됐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충남 논산시 호남고속도로 논산나들목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25톤 냉동 탑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에 이송될 정도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톤 화물차의 7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으로 가끔씩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은 탓에 어제처럼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하겠고요. 오히려 습도만 잔뜩 높이면서 무더위를 재촉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1도에서 2도 정도는 더 높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은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내륙 곳곳으로는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해 있습니다. 오후까지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의 양은 강원 영서 지방에 최고 40mm, 경기 내륙과 경북 북부에는 5에서 2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무더위에 대비하셔야겠는데요. 충남 내륙과 전남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광주와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휴일 오전 남부를 시작으로 밤에는 강원 영동 지방에도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며 막바지 폭염의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오늘처럼 구름 많은 날씨에도 자외선이 무척 강할 수 있습니다.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첫날인 어제 오후 6시 현재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리터당 206베크렐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시한 식수 수질 가이드상의 삼중수소 농도 기준치는 리터당 10,000베크렐입니다.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현장 사무소의 IAEA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현장 분석을 벌인 결과를 표시한 것이라고 IAEA는 밝혔습니다. IAEA는 삼중수소 농도가 일본 측 운영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후쿠시마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현실적으로 최선의 방법이라는 의견인 반면 어민들은 소문 피해를 우려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오나하마 어시장. 이른 아침부터 어민들이 일터로 나왔지만 손님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한산한 시장을 지나 검사실로 들어가 보니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방사능 수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모두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今後ね、一番懸念していることは、風評被害なんですよ。やっぱり常にそういうデータとか何かをガラス張りにしてもう発信していると、もうそれしか方法ないんですよね。だからこれからなんですよ。 어민들은 무엇보다 오염수 관련 소문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후쿠시마 주민들 중에서도 반대 여론은 어민들을 중심으로 가장 강합니다. 다만 어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방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それが最高なのかなと。あとこれから先ね、技術が進歩して、もっといい方法が見つかればもちろんその方がいいんですけれども。 이런 가운데 일본 경제산업상은 소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적극 판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매업계는 소비자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며 제3기관을 통해 방류수에 대해 엄격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본 생산자를 응원하겠다며 방류 이후에도 후쿠시마산 수산물 판매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유통업계까지 진화에 동참하고 나섰지만 오염수 방류에 따른 어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환경 노동단체들과 시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결의하는 집회를 열고 오염수 투기를 방조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그동안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온 정부가 이번 오염수 사태에서도 똑같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경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대학생 원전 단장은 한국 정부와 여당이 방류 저지를 위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지금이라도 투기가 중지될 수 있도록 거세게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담화문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강한 문제 제기와 반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강행했다며 중국은 이에 단호한 반대와 강한 규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선 소금 풍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뒤 중국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 곳곳에선 소금이 품절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또 불안감이 특히 심한 해안 지역 내 슈퍼마켓에선 소금 품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계속해서 전력으로 공급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고 식용 소금 물량도 충분한 상태라며 이성적으로 구매하고 유언비어를 믿거나 퍼뜨리지 말아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지난주 한미일 정상이 안보 위기에 대한 협의를 약속한 가운데 미 국방부는 어제 북한 위성 발사와 관련해 한일 두 나라와 긴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주미 대사는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비롯한 국제사회 대응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조현동 주미 대사는 북한이 비록 위성 발사를 실패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잇따라 실패한 위성 발사를 강행한 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원인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북한이 기술적인 미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리한 발사를 감행하고 있는 것은 북한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경직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조 대사는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지난주 한미일 정상이 세 나라 공조를 더 강화하기로 한 건 더 큰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습니다. 3국 협력을 통해 대북 제재와 같은 후속 대응도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규탄 메시지와 추가 제재 등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한미일 3국이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미 국방부도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는 도발 행위이자 지역 안정을 해치는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동맹과 함께 북한 도발에 더욱 긴밀하게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consult closely with our Republic of Korea allies and our Japanese allies to ensure that we share a common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nd that we work together to ensure stability and security in the region. 유엔도 북한의 위성 발사 시도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대북 관련 소통의 속도와 강도에 체감적인 변화가 있다며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교사들이 다음 달 4일 우회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참여 인원이 7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달에 숨진 서울 서희초 교사 49제인 다음 달 4일에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7만 1천여 명으로 전체의 14.1%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단체 행동권이 없는 교사들이 하루 파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9월 4일을 재량 휴업일로 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교원단체가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숨진 교사에게 연락했던 학부모를 고발했습니다. 실천교육교사 모임은 어제 자녀들의 다툼 때문에 숨진 서희초 교사에게 연락했던 학부모 4명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찰과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진 학부모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다른 학부모는 협박죄 등을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교육부가 특수교육 생활지도 고시안을 발표하면서 장애 학생에게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부적절하다는 권고를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방안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몸을 못 가누거나 자해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 종종 헬멧이나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예 고시로 제정하면 과도하게 신체 활동을 제한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느낄 두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어른들이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휘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건 학부모뿐 아니라 특수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협조가 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는 분명히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이 위협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조치가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고시안이 모호할 뿐 아니라 남용될 우려까지 있다고 지적합니다. 보호장구가 뭔지를 사람들이 다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보호장구를 해야 되는지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절차를 그렇게 막연하게만 해놓으면 남용될 가능성이 많이 있죠.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고시안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육부에 부적절 의견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애 아동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보호장구가 장애 아동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가 다음 달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생활지도 고시를 입법 예고한 만큼 인권위는 이달 중 장애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 우려를 전달하고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의 죽음 하루 만에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프리고진 일행의 비행기가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내부 폭발물을 이용한 암살로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프리고진의 죽음 하루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침묵을 깼습니다. Что касается этой авиационной катастрофы, 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чу выразить слова искреннего соболезнования семьям всех погибших. Это всегда трагедия. 푸틴 대통령은 유능한 사업가 프리고진이 실수도 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에서의 공적은 치하했습니다. Хотел бы отметить, что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внесли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наше общее дело борьбы с неонацистским режимом на Украине. Мы об этом помним, знаем и не забудем.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프리고진과 바그너 그룹 핵심 등 10명 전원이 숨진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사고 직후부터 비행기가 격추됐고 그 배후는 푸틴 대통령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목격담도 그렇습니다. Ну, я с детьми шла с магазина, по этой дороге иду, смотрю, самолет летит. Ну, летит и летит. Потом бабах, взорвался он в небе прям и начал падать.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반란군을 한꺼번에 처단했다고 봅니다. Недостаточно, надо убрать его ключевых персонажей, потому что у них наверняка был план «Б» в случае потери босса, как действовать, и он наверняка был не полезен, этот план для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서방 국가들은 애초부터 냉소적이었습니다. Wir kennen dieses Muster in Russland, in Putins Russland, Todesfälle und dubiose Selbstmorde, Fensterabstürze, die alle letztendlich unaufgeklärt bleiben. 이런 가운데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옛 본부 PMC 바그너 센터에는 추모 장소가 마련됐습니다. 바그너 그룹 용병 일부는 사망한 프리고진이 지휘관 이상의 존재였다며 애통해하기도 했습니다. Это как потерять отца, как говорится. Он был для нас всем, потому что все всегда ждали, что скажет дядя Женя. 미국은 프리고진의 사망과 관련해 미사일 피격은 아닌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당국자를 인용해 비행기 추락은 내부에 설치된 폭탄 등 다른 원인에 따른 암살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덴마크와 네덜란드에 이어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F-16 전투기 지원 대열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 중인 요나스 가르 스테르 노르웨이 총리는 성명을 내고 우리는 노르웨이가 보유한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할 계획이며 기증 대수와 인도 일정을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검찰 출두를 앞두고 대표 변호사를 전격 교체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출두를 앞두고 드루 파인들링 변호사를 스티븐 세도우로 교체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잠시 구금됐다가 풀려날 예정인데 머그샷 촬영 여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01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주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평균 7.23%로 전주보다 0.14%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3% 미만이었던 2년 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5%까지 올린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등 신흥경제 5개국 협의체인 브릭스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의 새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브릭스 회원국은 모두 11개 나라로 늘게 되는데요. 올해 브릭스 의장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요하네스버그 센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어젯밤 충남 논산에서 대형 화물차 추돌 사고가 나고 인천에서는 SUV가 화물차를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는 비명을 듣고 흉기난동으로 오해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준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탑차 앞범퍼가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들이받친 화물차 뒷면 역시 구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충남 논산시 호남고속도로 논산나들목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25톤 탑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병원에 이송된 사람은 없었지만 1톤 화물차의 70대 남성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경찰은 탑차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밤 10시 반쯤에는 인천 옥련동에 있는 2차선 도로에서 SUV 차량이 주차된 차량 운반용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에는 서울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칼부림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실제로 흉기를 휘두른 사람은 없었고 70대 남성이 동작역으로 향하던 급행열차 안에서 쓰러지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함께 있던 가족이 비명을 질렀는데 이를 듣고 승객들이 범죄로 오인하면서 도망치거나 신고한 겁니다. 서울교통공사는 A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열차 지연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 3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사들인 액상 대마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팔지 않고 혼자 흡연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재 회장의 손자인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대마를 사서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Target City. The morning of August 9th, the bomb was exploded.
오늘부터는 다시 무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가끔 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그리 많지 않은 탓에 습도만 잔뜩 끌어올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의 비는 잦아들었지만 오후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서 지방에 최고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가량이 되겠습니다. 충남 내륙과 전남에는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9도, 대전은 30도, 대구는 32도, 광주와 부산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 동안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이 막바지 폭염의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